전 세계 황당한 법률. 미국의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먹는 햄버거를 베어 먹으면 불법이다. 저 같으면은 절도죄로 신고해버릴걸요?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선곡한 노래 5곡 중 한 곡은 반드시 캐나다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될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악방송 라디오는 몇 퍼센트는 국악을 틀어야 돼요. 이해해요? 미국 미시간주에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아내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남편은 아내의 소유다. MBC 서프라이즈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있는 법이에요. 현행법들이에요. 독일 아우토반에서는 차를 몰고 가다 기름이 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벌금 11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가다가 덜덜덜덜덜덜 하면 안 되고 항상 기름을 어느 정도 채우고 가야 된다. 예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오후 5시 59분까지는 괜찮지만 오후 6시부터는 방귀를 뀌면은 불법이다. 공적 불법 방해, 즉 일반 대중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6시 이후에 방귀를 뀌려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는 참아야 된다. 방귀 참으면요 입으로 올라와요. 역류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을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등등등은 현행법들입니다. 이런 현행법들 가운데서 정말로 황당한 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짠! 여기가 어디냐? 덴마크. 어느 대학교 기숙사냐? 기숙사 같이 보이죠? 아, 기숙사는 아닌 것 같네요. 교과서가 없네. 뭐 세계지도 있고 여기 보니까 커피 머신 같이 보여요. 그리고 저기 보면 노트북도 있고 교도소예요. 여기가요. 덴마크 교도소요. 근데 이거 확실하게 해둘게요.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갔다가 정해진 시간 들어오면 돼요. 외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른바 탈옥도 가능한 교도소라고 얘기들을 해요. 나가면 탈옥이죠. 다시 복귀하고. 그렇지만 이게 있어요. 덴마크도 무슨 뭐 그 코펜하겐 안데르센 고향인데 여기도 우리와 같은 무슨 뭐 중범죄자들이 가는 교도소 교정시설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딱 형량 채우고 나오는 교도소가. 근데 이건 미니멈 시큐리티 프리즌이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경범죄자들 가운데서 약간 사회 갱생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에게 여기서 그냥 좀 있다가 정신 차리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교도소가 전국적으로 한 10개 미만으로 덴마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지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탈옥도 가능해요. 외출증 끊어가지고 몇 시까지 돌아오겠다 해놓고 안 돌아오면 탈옥이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내 솔직히 말해서 나 친구 만나고 좀 늦었다. 그럼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교도소보다 보니까 이제 그 급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접 요리를 해 먹어요. 주방에 가서 뭐 냉장고에서 꺼낸 다음에 뭐 도도도도 요리를 해 먹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있어요. 가위나 칼이 이제 다 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혹시나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봐요. 싱크대 주변에서는 이제 요리가 가능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왕 어느 정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면 갈만은 하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른바 탈옥이 가능한 덴마크 교도소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덴마크에 있는 모든 교도소가 이렇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맥시멈 시큐리티 프리즌도 있고 이런 미니멈 시큐리티, 마이너 시큐리티 프리즌도 있다는 거.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가서 지폐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지죠. 재수! 이야! 하면서 빡! 발로 밟으면 거기서 환갑잔치를 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팁이 있더라고. 그 현지 가이드가 지폐를 보면 가서 손으로 집으시라고. 발로 밟지 마시라. 네. 스위스. 스위스는 콩글리시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나라 이름은 스위스랜드예요. 스위스랜드의 형용사형이 스위스예요. 재팬의 형용사가 자파니스, 차이나의 형용사가 차이니스와 같이 이거를 일본 거쳐 들어오면서 형용사인 스위스가 국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넌 스위스에서 왔냐 하는 거는 너는 자파니스에서 왔냐, 너는 차이니스에서 왔냐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여간 그냥 스위스가 뭐 공용화가 됐으니까 쓸게요. 스위스는 어떤 법이냐면요. 밤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문을 내리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청컹청컹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매너법이에요. 스위스가 굉장히 조용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밤 10시에 물 내릴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물 내려가는 소리 들어보면 특히 윗집에서 신경 쓰이죠. 그래서 매너 차원에서 10시 넘으면은 이웃들이 잘 때는 물 내리지 말라. 그럼 어떡하냐? 아침까지 쌓아놔요. 근데 아침 되면은 뭐 그때 뚜껑 닫고 물 내리면 돼. 변기 얘기 나온 김에 싱가포르 얘기할게요. 싱가포르는 길거리에서 껌 씹으면 이건 징역형이에요. 최대. 싱가포르는 1992년부터 껌이 불법화됐어요. 못 갖고 가요. 길거리에 씹으면 안 돼요. 팔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껌을 씹은 다음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이거 길 바닥에 뱉어버리면은 여러분 당해보시죠. 가다가 뭐가 쩍 달라 신발에 그날 하루 다 잡쳐버려요. 이걸 신발 밑창 보면 한숨 나오지. 어쩌냐 이거를. 손가락을 파면 손톱에 다 들어가 이거. 롯데껌이요. 근데 이게 지하철 문 때 틈에 끼어가지고 한번 지하철 문이 안 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싱가포르에서. 그때 이후로 모든 껌을 다 불법화시킵니다. 그 싱가포르의 황당한 법이라기보다 약간 엄격한 범들이 많아요. 뭐냐? 남의 와이파이를 몰래 쓰면 불법이에요. 해킹으로 봐요. 그런 경우 많죠. 왓싹! 영화 기생충 같이 걸린다! 이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집 안에서도 나체로 걸어다니면 불법이에요. 내 집인데. 왜냐면 카텐이 열렸을 경우에 남이 볼 수가 있다. 공공의 미훼손. 집안에서도 부끄러워.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가 채택을 해야 돼요. 공공 화장실에서 싱가포르요. 공공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 안 내리면 불법이에요. 싱가포르는요. 바로 토끼, 호주의 토끼 전쟁 이야기인데 여기 그 귀여운 토끼가 있죠. 까꿍 까꿍 까꿍. 토끼가 어떻게 울죠?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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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자, 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여운 토끼죠. 토끼와 거북이가 한 마리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우리에게는 귀여운 존재지만 놀랍게도 호주에서는 얘가 죽어 악마 같은 존재다.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악마예요. 호주 인구는요, 샘 해밍턴의 고향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주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의 77배예요. 77배. 그렇지만 인구 숫자는 2,500만 명입니다. 우리의 딱 절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동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들, 뭐 시드니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멜번 이런 도시 빼고는 그냥 땅이에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냥 사막이요. 사람이 2,500만 명인데 요놈 자식 토끼 산토끼 는 몇 마리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2억 마리예요. 2억 마리.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2억 마리면 뭐 살 수 땅이 뭐 대한민국의 77배라고 하는데 좀 살게 좀 놔두지. 불쌍한 토끼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지금 찍고 있겠죠. 영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우 사냥, 토끼 사냥 유명하죠.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운데 뭐 잡을 게 없나? 고향에서 잡던 토끼가 없네. 그렇다고 해서 코알라를 잡을 수는 없고 코알라는 잡으려고 총을 쏘아도 가만히 있을걸요. 그래서 사촌한테, 영국에 있는 사촌한테 20몇 마리를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사냥 좀 하게, 토끼 사냥, 고향에 있을 때처럼. 그래서 20몇 마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호주 대륙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20몇 마리를 다 사냥을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몇 마리가 프리즌 브레이크를 해버렸네. 근데 토끼가요 굉장히 교미 속도가 빨라요. 토끼가 그 먹이 사슬의 거의 제일 밑에잖아요. 그러면은 포식자들 뭐 독수리라든지 아니면 뭐 여우, 늑대한테 안 먹히기 위해서는 최대한 교미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래야지 종족을 번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암컷의 자궁이 2개예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또 임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개체 수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 포유류계의 바퀴벌레라고 너무 번식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빡빡빡빡빡빡빡빡 호주 대륙에 있던 터줏대감들, 코알라, 캥거루가 먹을 풀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른바 이 생태계에 대혼란이 와버립니다. 코알라가 먹으려고 딱 봤더니 먹을 게 없어.
캥거루도 딱 먹으려고 봤더니 먹을 게 없어요. 생태계에 대혼란이 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찍은 사진인데 1851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토끼가 상륙한 이후에 대규모 박멸 작전에 들어가요. 죽이고 한 후에 남은 게 지금 2억 마리라니까요. 별의별 수를 다 써봅니다. 일단 여우를 데려와요. 영국 대륙에서. 여우는 많으니까. 여우 사냥됐으니까. 성공하는 듯 해요. 여우는 토끼를 잡아먹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여우가 한 원푸드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라 토끼만 잡아먹다 보니까 맛이 없는 거야. 입에 질렸어. 딱 보니까 옆에 다른 게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저 뭐냐, 코알라? 저 뭐 캥거루? 야, 우리 별미 외식하자, 야. 캥거루와 코알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우와 늑대를 처음 본 거예요. 쟤네들 뭐지? 큰 개인가? 하다가 잡아먹히고 악순환이 시작돼요. 심지어 이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 가지고 군대도 동원했죠. 바이러스도 퍼뜨렸죠. 뭐까지 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영국에서 오신 여러분들 배가 고프시죠? 토끼 스테이크 한번 잡숴봐. 토끼 요리도 개발을 해요. 공교롭게도 토끼 개체수가 한번 쫙쫙 줄어든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언제였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1차, 2차 대전 때는 놀랍게도 호주와 뉴질랜드군이 참전을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호주는 한국전쟁에도 참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와,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약간 시레이숑, 군용 전투 식량으로 만든 거예요. 그 깡통으로 통조림을요. 그러니까 잠깐 그때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줄어든 케이스가 언제였냐면은 1820년대 후반에 29년에 대공황 터지잖아요. 대공황은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퍼집니다. 호주도 당연히 초기 자본주의로서 큰 타격을 받거든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호주의 노동자들이 먹을 게 없고 뭐하냐? 쟤네들 잡아먹자. 굶어 죽을 바에 토끼라도 먹어보자. 그래서 대공황 때,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개체수가 줄어들었지만 아까도 말했죠. 얘네들은 자궁이 2개라고요. 그리고 교미 속도가 거기까지 않습니다. 이거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토끼의 교미 속도. 나는 안 해, 이런 거예요. 하여간 지금 현재도 봐요. 이게 뻥튀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2억 마리가 넘다 보니까 별의별 변종이 다 등장한다니까요. 저 정도면 당근이 아니라 당근 하루비를 먹어도 지금 부족할 정도가. 토끼 잡은 것 좀 보십시오. 이거요. 이야, 인구가 2,500만 명밖에 안 되는 호주에 죽이고 이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2억 마리의 개체가 있다? 깜빡하는 순간 2억 마리가 4억 마리가 되고 10억 마리가 되고, 그래서 호주는 지금도 토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짜잔! 석유 부자 베네수엘라, 왜 가난한 나라가 되었나? 빈국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화폐 단위가 이제 볼리바르라는 화폐 단위인데 그 휴지가 차라리 비싸요. 그러니까 인플레라고 하죠. 인플레라가 최고 찍었을 때가 8만%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8만% 의미가 없어요. 이 화폐 공예가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그거 종이 접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무게로 달아요. 이걸 돈다발을 갖고 와가지고 무게로. 그리고 이 돈다발도 이제 의미가 없다 보니까 금을 갖고 다니면서 조그만 걸 조금씩 떼면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의 살인율. 그리고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길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왜 석유부자 베네수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나 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위치 한번 볼까요? 자, 베네수엘라가 여기 있습니다. 빨간 거요. 여기는 콜롬비아. 여기요. 여기는 에콰도르. 자, 요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베네수엘라가 석유 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빈살만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석유 매장량 1위는 베네수엘라예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1위 베네수엘라와 2위 사우디아라비아 또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대부분의 석유를 보유하는 국가들은 다 부자입니다. 두바이 가보십시오. 두바이 가면요, 실내 스키장이 있어요. 실내 스키장 뭐 어쩌라고 하시죠? 가보세요. 지금 제가 이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두바이가 한 40도, 42도, 43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사막이에요. 거기에 무주 리조트, 이런 뭐 스키장을 실내로 만들어요. 에어컨이 몇 대가 필요할까?
대부분 다 그렇게 부자 나라인데 유일하게 석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찢어지게 가는 나라는 역설적으로 이 베네수엘라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냥 땅 파면 나오는데도 기름이 없어서 차가 안 굴러간다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베네수엘라라는 이름이 왜 생겼냐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해서 지금의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명명한 탐험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 출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베네수엘라에 딱 와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베네치아와 너무 똑같다고 본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 지방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어로 뭐가 작다가 엘라잖아요. 그래서 작은 베니스라고 해서 베네치아 엘라, 베네수엘라가 된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가요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지금의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에콰도르가 전체가 다 한 나라였습니다. 보통 독립하면 대명사가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잖아요. 누가 생각납니까? 조지 워싱턴. 미국도 기껏해야 한 160년, 170년밖에 안 돼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때가. 근데 이 남미는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무려 300년 이상이 돼요. 이 엄청난 큰 땅, 이 나라들을 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준 나라가 누구냐? 콜롬비아, 그 다음에 에콰도르, 요 땅 있죠. 이거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란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일단 세워요. 시몬 볼리바르가요. 그랜드요. 큰요. 콜롬비아. 나름대로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한 땅이니까 그란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만든데 이게 또 여기에 지주들, 영주들, 여기에 또 지주들, 영주들, 여기에 지주들, 영주들이 이런 시몬 볼리바르가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겠습니까? 네가 뭔데 하나를 나라를 뭉치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내전 비슷한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몬 볼리바르의 꿈이 무너져요. 세 나라로 쪼개져요. 지금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이 세 나라요. 1922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못 살던 농촌 깡촌이었어요. 그런데 1919년 이후에 본격적인 개발은 1922년이고 뭐가 발견됐냐? 빵! 유전이 터져버렸네. 이때만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의 유전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했던 산유국이 된 거예요. 이 베네수엘라가. 당연히 위에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등이 베네수엘라 가서 석유 주십시오. 돈 줄게요. 라고 하면서 석유를 사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이른바 오일머니들이 베네수엘라에 엄청 유입이 되고 당시에 GDP 기준으로 전 세계 4위 부국이 됩니다. 남미 아메리카가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돼요. 그러면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새로운 이른바 오일머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석유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일머니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 당시 볼리바르라고 하는 이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뚜 화폐 가치가 떨어질까요? 왜 떨어지게요? 이 나라 부자 나라 돈인데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죠.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 베네수엘라요. 아니면 뭘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들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못 벌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가 높으니까 수출해봤자 여기 국내에 있는 생산업자들은 수출업자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를 해. 포기를 하면서 뭐하냐? 에라이 모르겠다. 우리도 석유 관련 업종이나 하자. 그래서 점점점 이 산업 시스템이 기형화가 돼요. 이게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라고 하거든요. 1959년도에 네덜란드가 관할을 하던 북해에서 기름과 천연가스가 터져요. 여기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원유 개발과 천연가스 개발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물론 지금은 극복을 했어요. 네덜란드가요. 그래서 경제학 용어로서 하나의 산업에 몰빵을 해버리면 나머지 산업은 상대적으로 죽어버린다라고 하면서 네덜란드병이라는 게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생기기 전에 이미 베네수엘라에서는 네덜란드병이 자라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석유 생산회사, 석유 가공회사 등등등이 다 이른바
국유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오일 머니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빈익빈 부익부, 부자들은 엄청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돼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 1980년대 후반부터 못 살겠다 물러나라.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소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짜잔, 우고 차베스라고 해서 베네수엘라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평가는 극과 극이에요. 포퓰리즘의 독재자라는 평가도 있고 그래도 국민들을 생각했던 지도자다. 뭐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뒤에 있는 또 인물이 또 인상적인 인물이죠. 뒤에 체 게바라라고요. 체 게바라를 굉장히 이 양반이 존경했어요. 하여간 이 군인 출신입니다. 1992년에 구테타를 일으켜요. 베네수엘라에서요. 구테타의 명분은 뭐냐? 석유 가지고 돈 번 재벌들, 이 정부 관계자, 고위층들 싹 다 물갈이해서 니들이 갖고 간 돈들 국민들에게 다 돌려주겠다. 해서 군부 구테타를 일으켜요. 92년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구테타는 실패를 해요. 근데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제 뇌리가 박힌 거죠. 우고 차베스? 정말로 그 윗대가리들이 갖고 간 그 돈을 재분배를 해준다고? 우와, 저런 인물이야말로 우리 베네수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라고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고 차베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90년도 후반에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당선되면서 뭐 하냐면 뭐 나쁘게 보는 측에서는 이른바 포퓰리즘, 좋게 말하는 측에서는 국민을 위한 복지. 일단 뭐 하냐? 서방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정유 회사들 있잖아요. 국유화를 해요. 여기 있는 그 체게바라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쿠바 혁명 일으키기 이른 다음에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모든 기업들이나 이런 거 다 국유화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기름은 경질유가 아니라 중질유예요. 이걸 정유하기 위해서는 서방 기술자, 고도로 훈련받은 기술자가 필요한데 그 기술자를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냐? 자기 측근들을 앉힌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실수를 했냐면 이 우고 차베스가 무상복지는 좋아요. 이때부터 무료, 의료, 병원 가는 거 무료, 그 다음 교육 무료, 심지어는 주택들 있죠. 집도 나라에서 무료로 나눠줘요. 그 적어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졌다라고 칭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까지 좋아. 우고 차베스는 2013년도에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니콜라스 마두로라고 하는 요 양반이 다음 대통령이 돼요. 스스로 자기는 철저한 우고 차베스 숭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복지 정책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여기서 당국자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뭐냐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찍어내면 돼요. 돈, 인쇄. 그걸 했어, 이 양반이요. 일단 돈 찍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눈 보기엔 좋아요. 없는 돈이 생기니까 풀어요. 오늘 내가 10,000원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찍어내서 내가 100만 원의 지폐가 있어요. 버는 건 똑같은데. 그럼 이 화폐 가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이른바 인플레, 과잉으로 이제 그 화폐가 유통이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비극의 시작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인플레가 말이 8만%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마두로가 찍어낸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뭉칫돈 와가지고 무게를 저울로 재가지고 우유 사 먹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진짜로 금을 들고 다니면서 조그만 떼서 이렇게 금 무게를 달아가지고 밥 먹고 잡아서 기름 넣고 이런 단계가 와요.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한때는 전 국민의 90%가 최악의 빈민으로 나락에 빠진 상태였었어요. 밥도 못 먹고 평균 11kg의 체중이 빠집니다. 다이어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먹어서요. 이 마두로가요, 전임자도 우고 차베스를 넘는 반미주의자예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미국은 더욱더 경제 제재를 때리고 악순환에 악순환을 연결되겠죠.
한 국가에서 한 산업에만 올인을 해버리면 이 꼴이 난다는 거를 절실히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 한 산업에 올인을 하면은 그 나라는 망한다. 그거를 사우디아라비아와 여러 중동 국가들이 반민교사로 보고 지금 사업을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뭐냐면 나라 인프라를 건설하든 복지를 하건 뭘 하건 국방력을 늘리든 뭘 하건 간에 이거는 나라 돈으로 하면 안 돼요. 나라의 수입으로 하면 안 돼요. 뭐로 해야 되냐? 세금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선순환돼요. 다리를 놓던 댐을 건설하든 이걸 세금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다시 사회로 환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국민들 세금 다 내셨죠? 그러니까 일부 유명인사들이 납세 왕탑 이런 거 받으실 때 부러워하지 말고 국민의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도 세금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